남편과 상간녀를 진료하게 된 저는 침착하고 무관심한 척하며 상간녀의 자궁을 직접 적출하고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복도에 불빛이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저는 방금 RP 환자의 처치를 마치고 당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일 참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의 호출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 선생님, 응급 환자인데 배가 아프고 하혈이 좀 있어요. 보호자랑 같이 왔는데 상황이 좀 급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밤은 산부인과 당직 3번째 밤이었고 피로가 조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3번 진료실로 들여보내세요. 꼭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흰 가운을 정돈하고 마스크를 쓴 채 차트를 들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미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남자의 넓지만 익숙한 등판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침대에 누운 여자의 어깨를 다급하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영문 모르게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시간은 그 찰나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복도의 소란스러움과 기계음, 모든 낮은 소리들이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남편 지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안과 애틋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셔츠 깃은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입을 번긋거리며 제 이름을 부르려 하는 듯했지만 이내 황급히 멈추고는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얼굴에서 미끄러져 진료대 위의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마요 6살쯤 되었을까요? 긴 웨이브 머리에 통증 때문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예쁜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목을 꽉 붙잡고 있었고 손톱은 그의 살을 파고들 기세였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아파요.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제 손가락은 차트의 딱딱한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손톱 아래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었고 마스크 아래 근육이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것을 무질서하게 갈비뼈를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석고상처럼 문 앞에 석고상처럼 문 앞 문 앞에 석고상처럼 김 간호사는 저를 보았다가 진료실 안에 기이하게 굳어버린 분위기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서연 선생님 하고 일깨웠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저의 시작 버튼을 누른 듯했습니다. 저는 아주 느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숨은 차갑고 단단하게 폐 깊숙이 파고들어 위장까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진료대로 위장까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진료대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아주 침착했고 평소보다 더 침착했고 그리고 평소 모든 환자를 대할 때처럼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밤 당직 의사 사연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멀고 낯설게 들렸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계속 아팠어요. 밤에 화장실 갔더니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일회용 장갑을 꼈습니다. 하은 씨, 긴장 풀고 편하게 계세요. 먼저 간단한 검사를 할게요. 마지막 월경은 언제였죠? 여자는 날짜를 말했고 저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임신 주수를 계산했습니다. 대략 8주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복부를 촉진했습니다. 동작은 전문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그녀 복부의 긴장감과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온몸이 굳은 걸음 떨어진 곳에 온몸이 굳은 채 저는 그의 몸에서 늘 맡던 향수 냄새가 병원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올라오는 것을 맡을 수 있었는데 그 냄새는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검사 내내 그 여자는 얼굴을 비스듬히 돌려 지훈을 의지하듯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온통 서운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굳은 자세로 그녀의 팔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은아, 무서워하지 마.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 하은. 아, 그녀의 이름은 하은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저는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펜을 들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저는 말했습니다. 초기 유산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초음파와 혈액의 치질, 프로게스테론 검사가 필요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은 수속받고 수납해주세요. 저는 지훈을 보지 않았지만 그가 마치 날벼락을 맞은 듯 거의 뛰어가는 듯 진료실을 뛰쳐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제 눈은 평온했습니다. 하은 씨, 일단 쉬세요. 검사 결과 기다리고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젊고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찬 눈. 제 위장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지만 제 목소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사 결과와 태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곧 초음파 기계를 밀고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하은이라는 여자 환자의 검사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초음파 젤이 하은의 아랫배에 발라지자 그녀는 움찔하며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지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납하는 곳은 다른 건물에 있었고 이 시간엔 자동 수납만 가능해 그가 좀 헤맬 터였습니다. 긴장 풀고 힘 빼세요. 저는 평범한 어조로 그녀를 지도했고 제 손의 탐촉자는 안정적으로 그녀의 복부 위를 움직였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자국 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임신란과 착상 위치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임신란의 형태가 그리 풍만하지 않았고 주변에 약간의 액성화명 구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출혈의 징후였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있었지만 주파수가 약간 약했습니다. 선생이 울먹이는 주파수가 약간 약했습니다. 초기 유산 진단에 부합합니다. 하은이 울먹이는 심장암에 보이고 태아 심장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안심시키는 주사처럼 작용했습니다. 하은의 긴장했던 어깨는 확연히 풀렸고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표준 단면 이미지를 캡처하고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작은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제 뇌는 두 부분으로 나뉜 듯했습니다. 한 부분은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표준 절차를 냉정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오직 화면 위에서 뛰고 있는 작은 점과 문 밖에 서 있던 제 남편의 황망한 뒷모습만이 존재했습니다. 지훈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초음파 기기를 조작하는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저 침대 발치에 서서 시선을 불안하게 방황하다가 이따금 하은의 얼굴에 떨어졌다가도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 재빨리 거두었습니다. 오빠. 하은이 간신히 살아난 듯한 의존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아기 심장이. 지훈은 목을대를 한 번 움직이더니 모호하게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초음파 기계를 끄고 종이 타월로 탐촉자에 묻은 젤을 닦아낸 뒤 장갑을 벗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초음파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미 명확했습니다. 저는 세면대로 가서 소독액을 짜내고 손을 꼼꼼히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피부를 씻어냈지만 손끝에 묻은 끈적한 의민을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창백한 제 얼굴과 깊고 고요한 마스크는 여전히 한쪽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몸을 돌려 저는 다시 차트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병원 새벽의 고요한 진료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고 차분했으며 심지어는 지나치게 직업적인 온화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은 씨 맞으시죠? 저는 침대 위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입원해서 유산방지 치료를 받으며 관찰해야 합니다. 혈혈과 복통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제 시선은 그제야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온하게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에 묶인 듯 제자리에 굳어버렸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저는 마치 어떤 낯선 환자의 보호자에게 묻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지훈의 뺨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렵게 두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만 수속은 간호사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은 절대 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십니다. 환자분은 절대 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셔야 하고 모든 단어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훈의 얼굴은 하얗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말의 숨은 의미를 알아들은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맹렬히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희미한. 하지만 저는 이미 시선을 가득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재빨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시스템을 열고 입원 처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방지, 절대 안정, 출혈량 모니터링.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지훈의 시선이 제 옆얼굴을 계속 태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간호사에 의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처방을 저장하고 일어서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차트를 들고 넘겨보면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를 지나칠 때 제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돌보러 가세요. 여기 서 있지 말고요. 그리고 저는 진료실 문을 열고 여전히 분주한 응급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에 비쳤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매 순간 방금보다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과 무너짐은 저 문 안에서 죽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결혼에 대한 모든 상상과 신뢰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이 밝아 교대 시간이 되자 제 눈 밑에는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어젯밤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말했습니다. 네, 좀요. 후반 야간에 초기 유산 환자가 와서 좀 고생했어요.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흰 가운을 벗으면서 저는 병실 구역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어느 병실에 입원했는지, 그리고 지훈이 아마도 아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서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낸다면 아직 혼란스러운 제 생각을 흐트러뜨릴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제가 어제 출근하기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물컵이 놓여 있었고 소파 쿠션은 한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저와 지훈이 4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은 지금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모든 구석에서 차갑고 낯선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새벽 진료실의 장면들, 지훈의 당황한 눈빛, 하은이 그에게 기대는 모습, 그리고 초음파 화면에서 희미하게 뛰던 작은 점. 이 모든 영상들이 제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회전하며 충돌이 제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회전하며 충돌했습니다. 눈물은 그 순간 얼어붙은 듯했고 그 대신 더 날카롭고 무거운 듯했고 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될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차가운 불빛이 제 마비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지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이용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정력으로 그의 소셜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는 원래 집 컴퓨터에 항상 로그인 상태를 유지해두는 자주 나타나는데 메모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의사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적인 방법, 예를 들어 특정 연계병원의 예약 정보를 흐릿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합법적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법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하은, 여 26세, 초기 임신 검사 2번 이해하는 이름을 교차 대조해 보았습니다. 운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동반자 정보는 지훈 씨. 전화번호는 바로 지훈의 다른 업무용 번호였습니다. 제 마우스는 지훈 씨라는 메모 위에 멈췄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지훈의 클라우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 업로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릴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6개월의 날짜, 범위를 입력하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문서 사진, 술자리 음식 사진,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약 3개월 전 사진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위 음식과 마주보는 2세트의 식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리컵에는 흐릿한 여자의 웃는 얼굴이 반사되어 있었는데 카메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각도, 그 친밀한 분위기는 평범한 동료나 고객과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의 위치 정보는 시내의 분위기 정보는 시내의 분위기 좋고 저는 사진첩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져 갔습니다. 하은이라는 여자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지훈의 삶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아내로서 매일 그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 마치 눈먼 사람처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마침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제 오장육부가 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강렬한 분노보다 더 가니듯 아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제 결혼, 제가 쏟아부었던 감정, 시간, 심지어 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뤘던 제 유학 계획까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눈을 뜨고 컴퓨터 화면의 어두운 불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그에게 따지고 난장판을 만든 다음에는요? 이혼하고 약간의 재산을 받고 그가 잠시 죄책감을 느끼겠지만 곧 하은과 그들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죠. 안 돼. 그들에게 너무 쉽습니다. 그 초음파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지훈은 늘 제게 지금은 사업이 성장기라 부담이 크니 안정되면 아이를 갖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심지어 단기 피임약까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모호하고 차가운 생각이 독사처럼 조용히 제 뇌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병원 내부 업무 그룹 채팅방을 열어 한동안 넘겨보다가 필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검색 기록과 흔적을 삭제하고 전원을 껐습니다. 방 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는 상가로 가서 밖에 드문드문 켜진 불빛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오직 눈빛에만과의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이 조금씩 응집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유산 방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요? 지훈이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잘 돌봐줄 것입니다. 저는 즉시 지훈에게 연락하지도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심지어 야간 당직을 2번 더 자원했습니다. 과장님은 저를 칭찬하며 서윤 선생님 정말 헌신적이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어차피 집에 있어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신 후 이틀째 저녁, 지우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은은한 음식 냄새가 풍겼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문을 잘못 찾아 들어온 손님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이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불을 끄고 국수를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몸을 돌려 조리대에 기대어 깨끗한 행주로 천천히 손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니 제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고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평온함은 지훈을 더욱 멍들이 한순간에 목구멍에 덤들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지훈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냄비에 국수 있어. 제 어조는 너무나도 정상적이어서 그의 얼굴은 몇 번이고 변하더니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하은 씨 말하는 거지?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어조에는 심지어 약간의 전문적인 관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때? 출혈은 멈췄어? 아기는 안정적이야? 아기는 안정적이야? 질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한참 후에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안심한 듯이 초기 유산은 첫 섭달이 가장 조심해야 해. 게다가 그녀는 아직 어리고 첫 임신이라서 감정과 몸 모두 조심해야 해. 저는 감시 멈췄다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보호자는 환자를 잘 돌봐야 해. 다시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기는 얻기 힘든 존재잖아. 그렇지?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지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이미 일어난 일이야. 내가 다 봤어. 나에게 그게 한때의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정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건 웃음이라고 하라는 건가? 아니야. 웃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네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하은 씨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이를 낳을 때까지 기대야. 지우는 극구 부인했지만 시선은 조금 회피적이었습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어. 하은이는, 그 아이는 사고였어. 사고? 저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너무나도 비꼬는 듯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둘 다 성인이잖아. 책임을 사고에 떠넘기지 마. 그녀는 지금 우리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야.
그녀는 지금 우리 경원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야.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단어를 찾았습니다. 전문 지식을 이용해 부적절한 짓도 하지 않을 거야. 이 점은 안심해도 좋아. 제 말은 흠잡을 데 없었고 심지어 사려 깊고 대범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확연히 안심한 듯했고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복잡한 감사함이 더해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한순간 정신이 나갔었어. 잘 처리할게. 날 믿어줘. 자네가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자네 일이야. 저는 이미 식어버린 국수 그릇을 다시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지금 피곤해서 조용히 있고 싶어.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참, 하은 씨가 퇴원하기 전에 초음파로 태아의 후속 발달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다음 주에 내 외래 진료를 예약하라고 해. 내가 꼼꼼히 봐줄게. 아무래도 저는 몸을 돌려 그에게 아주 희미하고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 더 신경 써줄 수 있을 거야. 다른 의사들이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지우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제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위장한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오직 평온함만을 보았습니다.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연 같은 평온함. 그는 아마 제가 상처받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착한 척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그를 용서할 거라고 환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꼭 맞더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제자리에 서 있다가 묵묵히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안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던진 친절과 전문적인 도움이라는 미끼를 그가 이미 삼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임신한 상간녀를 당장 떨쳐버릴 수 없는 그에게 울고불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전문적인 편의까지 제공하려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았을 겁니다. 그는 이 평온한 바다 밑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의 이런 유행심과 방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정말로 제 외래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그녀가 의사가 저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어색함이 스쳤지만 이내 승리자의 불안감과 비슷한 미묘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지훈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마주하고 심지어 자신을 비위 맞추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재진 임산부들을 대하듯 온화한 어조로 그녀에 대하듯 온화한 어조로 출혈은 완전히 흡수되었고 태아 심장 박동도 더 힘차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었네요. 저는 초음파 검사지를 보면서 그녀에게 그리고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함께 온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궁벽이 얇아 보여서 고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출산할 때까지 세심한 산전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은은 아직 납작한 아랫배를 만지며 저는 고개를 숙여 차트를 작성하며 아주 평범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병원의 노련한 손 교수님 특진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이 분야에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시니 그분께 가서 검사 받으면 저도 수시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특진은 비용이 좀 더 들지만 소중한 아기를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지훈은 아기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차트를 덮어 그들에게 건네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서 잘 쉬시고 제때 산전 검사 받으세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들 둘이 앞섰거니 뒤섰거니 진료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다른 한 명은 연약하게 기댔습니다. 제 손끝은 차가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물은 이미 소리 없이 드리워졌습니다. 제가 하은에게 추천한 노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된 손 교수님이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기술도 좋고 경력도 깊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아 조수와 후배 의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습니다. 검사 보고서, 일부 확인, 초안 작성 등 많은 구체적인 업무를 믿을 수 있는 제자나 동료에게 맡겨 확인을 받곤 했습니다. 저는 석사 시절 손 교수님을 잠시 따라다녔고 그의 제자였습니다. 지금도 종종 특진 환자의 서류 작업과 연락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업무 틈틈이 하은의 모든 초기 검사 보고서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신체 상태는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자궁벽이 얇은 것 외에도 호르몬 수치도 불안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의학적 소견이었지만 특정한 상황과 암시 속에서 더 심각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손 교수님 특진 진료일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사무실에 도착해 하은의 차트와 최신 검사 결과를 손 교수님 책상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돋보기를 쓴 채 차트를 넘겨보며 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손 교수님, 이 하은이라는 환자는 제 먼 친척의 친구인데 저에게 부탁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초음파 때 출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자궁 상태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HG 수치도 이상적이지 않고요. 저는 몇 가지 수치를 가리키며 적절한 우려를 담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모두 이 아기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면밀한 관찰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야. 일단은 정기적으로 유산 방지 치료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자. 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갑자기 생각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손 교수님,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이 아가씨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작은 일로 거의 유산할 뻔했다고 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가끔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냥 정기적으로만 관리하다가 중간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들이 우리가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손 교수님은 연세가 많아 번거로운 일과 분쟁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습니다. 아, 그건 조심해야지. 좋아. 다음 검사 때는 항목을 더 전반적으로 하자. 특히 자궁경부 기능과 혈액응고 관련 검사를 더 세밀하게 해. 자네도 더 신경 써서 당부하고 그들과 많이 소통해서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도 치료의 일부니까. 네, 알겠습니다. 손 교수님.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계속 연락하며 어떤 상황이든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손 교수님에게 하은은 특별히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감정적일 수 있으며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임산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는 제가 후속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 산전 검사 때 저는 마침 손 교수님 사무실에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혈액응고, 기능 검사 중 한 항목 수치가 약간 높았지만 정상 범위 상한선 내에서 변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았고 많은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손 교수님은 보고서를 보며 약간 망설였습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병례를 논의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 교수님, 이 항목 수치가 높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더라도 자궁벽이 얇고 소중한 아기인 것을 고려하면 만약 나중에 어떤 개입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유산방지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소파술이 필요하거나 더 나아가 분만 시 치료하거나 더 나아가 분만 시 취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소파술과 출혈 위험을 말하자 옆에 있던 하은의 얼굴이 새하늘까. 손 교수님은 제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의료 안전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고 잠재적 책임을 피하려는 노련한 전문가에게는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손 교수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과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안전을 위해 다음 산전 검사 때 예방적인, 더 전반적인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어. 상황이 안정되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조기에 대처 방안을 세워 산모와 아기 모두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지우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든 필요한 건 다 할게요. 아기에게 좋고 하은이에게 안전하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하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차트에 기록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님 말씀은 자세한 임신 준비 위험 평가 패키지를 제안하시는 겁니다. 더 정밀한 초음파, 자궁경부 길이 측정, 그리고 자궁 내 환경이 태아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합한지 더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궁경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검사는 예약이 필요하고 약간의 특별한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저는 자궁경 검사와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저는 자궁경 검사와 사전 준비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저 평범하고 약간 복잡한 검사 항목인 것처럼.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처럼 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지훈은 연신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절대적인 안전과 소중한 아기라는 개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덮고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가장 신중한 방안일 뿐입니다. 많은 고위험 임산부들도 비슷한 평가를 받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예약하시고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료실을 나서면서 저는 지훈이 얼마나 안심하며 하은을 위로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아기를 위한 일이라고 자신과 친한 의사인 제가 내부적으로 신경 써주니 안심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궁경 검사가 의학적으로는 제가 계획한 더 침습적인 처치와 초기 준비 및 경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겉으로는 안전보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이는 길을 신중하게 선택했지만 이 길의 어느 갈림길은 제 내면 깊은 곳에 차가운 어둠 길은 제 내면 깊은 곳에 차가운 어둠 길은 예약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시간은 제가 필요로 하는 시점으로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최근에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야간 단직이 많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지훈과 표면적인 예의와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저와 대화하려 하면 저는 늘 피곤하다거나 나중에 체스판 옆에 서서 냉정하게 말해가면 저는 늘 피곤하다거나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감정을 소화하고 있고 그에게 처리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정된 검사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수술실과 마취과의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손 교수님 특진 환자 중 중요한 환자로 전반적인 자궁기능 평가 및 탐색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손 교수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매우 불안해하니 한 번에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평가 중에 아주 작은 문제, 예를 들어 약간의 의심스러운 유착이나 약간의 의심스러운 유착이나 손 교수님은 환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심하려 하는 이런 심리를 많이 겪어봤고 저라는 자랑스러운 제자를 신뢰했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 동의서의 부가 옵션을 체크를 해서
탐색 중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미세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적힌 몇 글자가 바로 제가 필요했던 합법적인 명분이었습니다. 하은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녀는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눈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구명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계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제 목소리는 온화하고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잠시 잠들었다가 검사받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고 그 촉감은 차가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자 하은의 눈은 이내 풀리며 수술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오직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수와 기구 간호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이것이 손 교수님의 환자이고 제가 주로 집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 집도에 위치해 섰고 무영등 불빛이 수술 부위에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자궁경 탐색 수술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내시경이 삽입되자 모니터에 자궁 내벽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꼼꼼히 검사하며 전문 용어로 조수에게 겉보기에 정상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변이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특정한 맥락에서는 태아 착상 및 발달에 불리한 잠재적 요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습니다. 제 동작은 안정적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가슴 속에서 무겁게 뛰었지만 제 뇌는 비정상적으로 맑았습니다. 냉혹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결정적인 단계가 왔습니다. 탐색이 거의 끝나고 통상적으로는 내시경을 빼서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시경 각도를 조절하며 평소와 같은 어조로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자궁각 근처가 시야도 좋지 않고 뭔가 불분명한 실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유착이나 자유내막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착상 환경을 더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부분을 정리할게요. 아주 표면적으로요. 조수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은 아주 미세하게 각도와 깊이를 조절했습니다. 기구의 끝은 모니터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정교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표면의 경계를 넘어 한쪽 자궁각의 중요한 구조와 혈관을 직접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자궁 내막 기저층에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과정은 모니터에서는 내시경이 살짝 흔들리고 약간의 큐에서는 내시경이 살짝 흔들리고 약간의 줍니다. 됐어요. 저는 평범한 출혈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며 곧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자궁 확장액에 의했답니다. 전체 탐색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 시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피가 묻은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 통에 던져넣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기세요. 질출혈량 잘 관찰하시고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저는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지훈이 즉시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됐어? 하은이는 괜찮아? 검사 결과는 어때? 저는 장갑과 마스크를 벗었고 제 얼굴에는 적절하게 약간 피곤하면서도 엄숙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탐색은 마쳤는데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복잡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어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자궁 내 환경이 확실히 좋지 않아요. 내막 상태가 좋지 않고 경미한 유착도 있었는데 이미 처리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멈췄다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미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한쪽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미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탐색 과정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어서 지혈과 후속의 더 위험한 대량 출혈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전기응고술을 시행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미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지혈 조작은 불가피하게 그쪽 자궁 기저층과 내막 기저층에 비교적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녀가 앞으로 그쪽 자궁을 통해 임신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내막 기저층 손상으로 인해 전체 자궁의 수용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고 다시 성공적으로 임신하여 출산까지 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지우는 벼락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완전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뭐요? 거의 0이라고요? 그럼 이 아기는요? 지금 이 아기는요? 현재 자궁 내 태아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한 어조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자궁 환경이 이미 매우 비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건 수술 후에는 자궁 내 유착 감염이나 심지어 중기 유산의 위험도 현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잔혹한 결과를 가장 냉정하고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포장하여 지훈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고 이른바 사고와 불행을 수동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회복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는데 감정이 좀 불안정하고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간호사를 따라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넋나간 뒷모습을 보며 의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곧 신체적인 극심한 통증과 후속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먼저 상간녀의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과 이 여자가 거의 영구적으로 생식 능력을 상실했다는 두 가지 차가운 사실을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첫 번째 복수는 소리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불행한 의료사고처럼 보일 것이고 모든 기록은 지혈과처럼 기록은 지혈과일 것이고 모든 기록은 지혈과시고 필수 조치였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 손은 수술복 위를 것입니다. 하은은 회복실에서 거의 기절할 듯 울었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뿐만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이 강제로 박탈당한 듯한 공허감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그녀의 침대 옆을 지키며 서투르게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 속 그의 눈빛 속 불안과 짜증은 점점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주치의로서 병실에 나타나 수술 후 회진을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그녀의 수술 후 기록을 넘겨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진지하고 전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통증은 정상적인 수술 후 반응입니다. 긴 통제를 더 드릴게요. 현재 태아 심장 모니터링은 일시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출혈 위험과 감염 위험이 중요하면 자궁 수출혈 위험과 감염 위험이 중요합니다. 다명 지훈을 바라보며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기를 잃게 만들고 싶은 건가요? 지훈은 제 질책에 얼굴이 푸르렀다 하얘졌다 하며 겨우 화를 억누르고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울지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 내가 어떻게 진정해. 하은이 소리 지르며 베개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 오빠 때문이야. 왜 기어이 이 병원에 오라고 했어. 왜 기어이 무슨 전반적인 검사를 하자고 했냐고. 이제 봐봐. 나 이렇게 됐잖아. 그는 이미 생식 능력 상실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은의 울부짖음과 비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니. 검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였어? 너랑 아기를 위해서였어? 너랑 아기를 위해서였어? 아니었냐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누가 사고를 예상했겠어? 하은 씨, 말 조심하세요. 하은이 울부짖으며 다시 놀란 듯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서연 선생이다. 서연 선생님, 수술 과정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고 모든 조작은 당신의 생명 안전을 위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출혈점이 바로 그곳에 있었는데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최우선은 치료에 협조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 안전과 최선의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은은 제 말에 압도되어 흐느끼며 하은은 제 말에 압도되어 지훈도 생명 안전이라는 몇 글자에 입을 다물고 짜증스럽게 병실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상황이 적당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어조를 누그러뜨려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와봐요. 후속 치료 방안과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복도에서 지훈은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피곤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아기는 정말 못 지키는 거야? 아기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희망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궁 상태로는 중후반까지 억지로 유산을 막아도 산모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아기도 발육부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모두 말해줘야 합니다. 지훈은 눈빛을 깜빡이며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아기를 포기한다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반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이르고 하은 씨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단을 선택한다면 지금 자궁 손상 상태로는 소파술 역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 심각한 유착이나 심지어 자궁 창공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로 어떤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양쪽 모두 난감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아기를 지키려다가는 산모와 아기 모두를 잃고 산모까지 위험해질 수 있고 포기하면 완전히 희망을 끊어야 하는데 여전히 희망을 끊어야 하는데 지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중요성이 하은의 생식 능력 상실과 끝없는 후속 문제 앞에서 급격히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이 아기마저도 이제는 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감정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의 팔을 토닥이며 아내로서 감출 수 없는 피로와 쓸쓸함이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울고 있는 하은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지훈이 하은에 대한 감정에 점점 더 많은 짜증과 저울질, 그리고 포기가 뒤섞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범하고 모든 것을 짊어진 채 그가 저지른 문제를 수습하는 좋은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매일 하은의 병세를 걱정하고 지훈의 곤경에 이해를 표했습니다. 가끔 그가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을 때는 적절한 침묵과 슬픔을 보였지만 절대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은 병원에 더 자주 머무르기 시작했지만 병실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더 많은 시간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계단으로 숨어 들어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보냈습니다. 아마 회사 일을 처리하거나 도피처를 처리하거나 도피처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하은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실을 지나가다가 그녀가 안에서 날카롭게 지훈에게 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실증난 거야? 나 버릴 생각이지? 말해줄게. 나 못 버릴 거야. 다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억눌린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어? 나 지금 회사의 산더미인데 매일 여기 왔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네가 소란 피우는 거 들어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잠시 듣다가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균열은 이미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서로를 심연으로 밀어 넣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은의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또 한 번의 통증과 출혈 후 태아 심장 모니터링에서 태아 발달이 멈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자연이산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예상 속에 있었고 심지어 제가 정교하게 유도한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 소식을 지훈에게 전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짐을 덜어낸 듯한 피로감과 하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불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여자가 쓸모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번거로움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다는 원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은 후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속 제 목소리는 쉬고 피곤한 듯했고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들었어. 너무 슬퍼하지 마. 아마 이게 하늘의 뜻인가 봐. 기철이 잘하고 하은 씨 몸부터 잘 회복시켜. 저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그와 하은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이런 무사적인 관용은 지금 지훈에게 어떤 울부짖음보다도 그를 난감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제가 아직 굳건한 동아줄처럼 느껴져 그에게 더 절실히 매달리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향한 곳이 강가가 아니라 더 깊은 소용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유산 후 소파수를 받고 병원에서 일주일 더 입원했습니다. 지훈은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냈지만 그는 분명히 그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몇 번 소란을 피웠고 전화로 격렬하게 다퉜지만 나중에는 점점 기운을 잃고 잿빛 같은 침묵만 남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훈은 비서에게 수속을 밟게 하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훈이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직과 기분이 좋지 않아 혼자 있고 싶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집 안에는 담배 냄새와 콩라면, 용기에 퀴퀴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지훈은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소파에 웅크려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어색하게 일어나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왔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현관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차가운 거리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걸어갔습니다. 앉지 않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마 제가 용서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계속해서 불평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는 거 알아. 하은이 일은 이미 지났어.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려 놓았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봐. 저는 그의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자세였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의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리 수집해둔 그와 하은이 함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유리창에 반사된 함께
찍은 사진은 제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선명하게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드나드는 기록은 그의 오래된 휴대폰에 있던 블랙박스 클라우드 백업에서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그가 심야의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녹음 파일 몇 개도 있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하은, 아기 등의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철옹성처럼 강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고 상간녀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서류를 넘겨볼수록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그는 맹렬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너 일찌감치 나를 조사했어? 너 계속 연기하고 있었던가? 그럼 뭘 바랐는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기다려? 아니면 너랑 하은이 아기가 나를 이모라고 부르기를 기다려? 서연아, 너. 그는 화가 나서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그 서류들을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찢어도 소용없어. 백업 파일은 많아.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아래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아래에는 제목 감사보고서, 요약본과 몇 부의 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 결혼 후 제 명의로 공동 소유했던 집을 2차 담보로 잡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재무감사 분야에서 일하는 옛 동창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단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아.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아마 하은 씨 수술의 자세한 기록과 의료 평가 보고서도 상상 못할 거야. 나는 어떤 조작도 없는 완전한 버전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는 수술 지시, 시술 과정,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술, 세부 사항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만약 이 자료가 네가 바람을 피웠고 임신 중 아내의 감정 불안을 유발했다는 소문과 함께 의사윤리위원회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 손에 들어간다면 네 생각에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될까? 아니면 너와 하은 씨가 이 누가 이겨도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소송을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가 이 말 속에 담긴 위협을 속에 담긴 위협을 의료 사고의 외도 스캔들까지 더해지면 안 그래도 불안정한 그의 회사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그는 파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조를 바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잖아. 나는 일을 극단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선택권을 준 거야. 저는 마지막 두 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 분할 및 채무 승계 확인서였습니다. 합의는 간단해. 네 중대한 과실을 감안하여 우리 명의의 모든 재산, 이 집도 담보 잡혀 있지만 네 차, 회사 지분을 평가한 후 모두 나에게 귀속돼. 내 정신적 손해와 지난 세월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야. 회사의 채무는 네가 스스로 책임지고 갚아야 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너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지우는 꼬리를 밟힌 개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아, 너 미쳤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거야? 회사는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거고 집도 내 지분이 절반이야. 피땀 흘려 일군다고?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첫 종잣돈이 우리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혼수라는 거 잊지 마.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2년 동안은 내 월급으로 집안 살림을 지탱해서 네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네 회사 구멍 메우고 심지어 상간녀를 부양하는데 담보로 잡았잖아. 이제 와서 절반녀를 부양하는데 담보로 잡았잖아. 이제 와서 절반은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재정적인 문제들도 나는 떠벌릴 흥미 없어. 네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들어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놀아야지. 이 서류들을 하나는 하은 씨에게 보낼 거야. 나는 지금 그녀가 진실을 아주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하나는 네 주요 고객과 협력사들에게 보낼 거고 또 하나는 네 주요 고객과 협력사들에게 보낼 거야. 또 하나는 보내야 할 곳에 보낼 거야. 네가 먼저 빈털터리가 될 거야. 아, 잊었는데 하은 씨 퇴원하기 전에 내가 사후관리 명목으로 전반적인 호르몬 및 부인과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어.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자궁손상은 영구적이고 난소 기능 조기 부전 징후도 있어. 그녀는 평생 거의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만약 그녀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서연 선생님의 의도적인 계획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계획에서 지훈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텅 빈 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판결문 같은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가 하은을 데리고 제가 당직을 서던 응급실로 들어섰을 때부터 그는 이미 저를 위해 정규어 들어섰을 때부터 그는 이미 저를 위해 방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이 결혼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발버둥 쳤습니다. 변호사를 찾으려 했고 저와 흥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있는 자료들 때문에 그가 찾은 변호사들도 고개를 저으며 만약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재산은 물론이고 그의 회사와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드러나게 되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하은 쪽에서는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미친 듯이 전화해서 그에게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인생이 그 때문에 망가졌다며 막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매우 외환 속에서 지우는 마침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일 초취했습니다. 그는 서명한 이혼 합의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눈은 깃발이 서서 저를 노려보며 저는 합의서를 들고 서명과 날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천천히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노일 레몬수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독하다고? 제가 그 단어를 반복하며 살짝 웃었지만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은을 안고 내가 당직을 서던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 네가 그 여자를 임신시켰을 때, 나에게 얼마나 독한 짓인 지켰을 때, 너의 눈에 나는 아마 바보였겠지. 언제든 희생시키고 속일 수 있는 바보. 저는 컵을 내려놓았고 유리컵 바닥이 테이블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독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너와 하은이 나에게 한 짓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 것뿐이야. 게다가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못 뿐이야. 습니다.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적어도 너에게 선택권을 주었어. 그녀는 어떤 선택권을 얻었지? 네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어? 아니면 네가 처음에 그녀에게 다가갈 약속을 했을 때부터 오늘을 생각했던 거야? 지훈의 얼굴은 푸르렀다 하얘졌다 하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수속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맞다. 하나 충고해 줄게. 하은 쪽은 네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지금 너를 뼛속까지 증오하고 있어.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 결국 아이 엄마가 될 자격을 잃고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셔서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밖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명된 합의서는 제 가방 속에서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에게는 전에 없던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혼 수속은 비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합의서대로 이행되었고 그는 거에 빈털터리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은 제 소유가 되었지만 담보대출금은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계획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니 천천히 갚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주요 자금과 고객 신뢰를 잃고 제가 직접 소문을 퍼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기 시작한 후에는 곧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파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애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 다 너 때문이야. 너랑 지훈 그 개자식이 짜고 날 망쳤어. 무슨 놈의 사고야. 다 거짓말이야. 나 너 고소할 거야. 너 의사 못하게 만들 거야. 저는 그녀가 실컷 분노를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듣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수술 기록은 완벽하고 합법적이며 손 교수님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당신이다. 만약 치료에 이의가 있다면 정규 절차에 따라 의료 감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지훈 씨 사이의 일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또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예전 주치의로서 제가 친절하게 충고합니다. 내가 모를 줄 충고합니다. 네가 나한테 지나친 검열와 장기적인 우울증은 당신의 난소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것이고 당신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 잘 될 리 없어. 빼앗겼다고?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은 씨, 제가 쓰고 버린, 게다가 이미 증명된 난자를 당신은 빼앗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당신에게 줄게요. 복수라니. 제 어조는 차가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입니다. 당신의 지금 몸 상태로는 권유 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당신이 힘을 아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생각해보라고 무능한 분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추측뿐이었고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의료 기록과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 대결은 처음부터 그녀가 완전히 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드문드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하은은 실제로 의사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사와 상담도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의료 과정에서 고의적인 상해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저와 병원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심리 때문에 사고와 필요한 처치 쪽으로 증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되었고 하은의 마음속에 영원히 골마터져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지우는 듣기로는 하은과 한동안 더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은은 그에게 막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둘은 마주보기 흉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지우는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녀를 달래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남쪽의 어느 작은 도시로 가서 다시 시작하려 했다지만 빛과 오명에 짓눌려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빚을 갚으려 동분서주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교와 하은의 이야기는 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웃음거리이자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많은 증오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이미 계획 실행과 최종되는 과정에서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담담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서연인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치 한때 악의적으로 교차하며 더러운 물보라를 일으켰던 두 개의 선이 이제는 무한히 반대 방향으로 주말 오후 저는 새집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달에 지방학술 교류에 참가할 인원이 있는데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독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신청 링크를 열어 제 정보를 꼼꼼히 기입하고 제출을 클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층 정원에는 몇몇 아이들이 자전거를 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식물과 가까라 엎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너무 오랫동안 놓여있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어느새 조금 녹아내린 듯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문 분야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평온함을 지키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저를 해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고 그리고 그 진흙판 같았던 과거에서 저 자신을 깨끗하게 끌어냈습니다. 햇살이 약간 눈부셔서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베란다에 스킨답서스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날들은 아직 길고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